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트북이 갑자기 지멋대로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대한 쌤? 네, 맞습니다. 오, 오늘 날씨도 좀 안 좋고 다들 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많이 안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바로 할까요? 네, 네, 공유만 잠시 풀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네, 공유 잘 됐나요? 네, 음. 안녕하세요. 드림바디 아카데미에서 드림메이커로 활동 중인 트레이너 배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줌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로는 플란타 페시아, 족저근막의 이제 해부학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플란타 페시아리스, 족저근막염에 대한 증상, 원인, 그리고 평가, 마지막으로 개선 운동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족저근막의 해부학 위치를 볼 건데요. 족저근막은 여기 발꿈치뼈 거치면 안쪽 돌기에 시작돼서 이제 먼 쪽으로 주행을 하다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여기 몸쪽 발가락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생김새 형태를 띠게 되고요. 안쪽 면에서 봤을 때도 발꿈치뼈 거치면에서 그대로 주행을 하다가 이 몸쪽 발가락뼈 부분까지 부착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족저근막의 해부학적 위치와 장력을 통해서 이 안쪽 세로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동 지지 구조물이고요. 수동 지지 구조물로는 족저근막 말고도 스프링 인대와 첫째 발목 발 허리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족저근막이 이 아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능동적 지지로는 이제 내재근, 발에서 시작돼서 발에서 끝나는 내재근과 외재근, 이 종아리에 시작돼서 발까지 이어지는 이 외재근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뒤에 나올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중 지지와 충격 분산을 할 수 있는 트러스트 메커니즘과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 이동이 가능한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트러스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 발 아래로 내려오는 체중의 부하로 인해 목말뼈를 아래로 누르게 되고요. 이 아치를 평평하게 만들려는 힘의 작용이 발생됩니다. 이때 족저근막이 신장되면서 장력이 증가하게 돼서 이 아치가 더 내려오지 않게 막아주고 이 삼각형 모양의 하중 지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큰 부담 없이 체중 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에펠탑의 구조처럼 말이죠. 네. 이 트러스 메커니즘은 보행 중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으려고 할 때 충격 분산,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치가 살짝 하강했다가 다시 복원되면서 충격 흡수하는 기전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족저근막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이 내재근과 외재근이 같이 협력해서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거와 함께 발 뒤부의 엎침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알아볼 건데요. 윈들러스 메커니즘은 이 보행 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 위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뒤꿈치가 들어 올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은 발 앞부와 중간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발가락뼈, MPT 조인트는 돌시플렉션이 되게 되고요. 이 족저근막은 신장되면서 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장력으로 인해서 이 아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 상승된 아치로 인해 발의 안정성은 강화됩니다. 이 강화된 발로 발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이제 스타트할 때 발판을 대고 미는 거와 같은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돼 있어야 우리가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겠죠. 이거와 추가적으로 이제 윈드러스 메커니즘은 이제 아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발 뒤부에서는 뒷침이 일어나게 되고요. 앞부와 중간부에서는 엎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나올 내용에서 이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드러스 메커니즘인데요. 이렇게 발가락이 신전하게 되면 이 족저근막에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장력으로 인해서 이 아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요. 그와 동시에 발 뒤부에서는 이제 뒷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트러스 메커니즘인데요. 이게 체중이 부과되게 되면은 이 아치는 하강하게 되고 이 족적 근막은 이게 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치가 하강되지만 더 많이 하강되지 않게 족저 근막이 장력이 발생해서 막아주고요. 이때 발 뒤부에서는 엎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중 윈드러스 메커니즘인데요. 이렇게 발 앞부에 체중이 실리게 돼서 이 발가락 MPT 조인트에 돌시플렉션이 나오게 되면은 돌시플렉션이 나오게 되면은 발바닥 근막에서는 장력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아치는 더 높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발을 이용해서 좀 더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통증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이제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인한 염증과 퇴행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제 갑자기 발생되기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번 악화되면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은 좀 덜 쓰고 안 쓸 수가 있는데 발이 아프다고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걸을 때도 우리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많은 부하가 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와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고요. 이 특징으로 봤을 때는 장시간 발을 움직이지 않고 부하가 없다가 갑자기 부하가 실리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활동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로 바닥에 딛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을 좀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발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천천히 딛는 것이 이렇게 좀 권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발바닥 뒤꿈치 부위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발바닥 뒤꿈치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족저근막염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표를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250명의 이제 발바닥 뒤꿈치 부위에 통증을 일으킨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PF, 족저근막염입니다. 133명으로 53.2%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FPA로 지방 패드 위축입니다. 37명에 이제 14.8%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지방 패드 위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뒤꿈치뼈 겉에 이 도톰한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이 지방 패드가 있는 이유는 이제 충격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 뒤꿈치 쪽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톰한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뭐 노화라든지 너무 과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이 지방 패드가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은 정상적인 지방 패드는 이렇게 지방이 고르게 분포돼 있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패드 위축은 이렇게 얇아지는 거 말고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좀 지방이 쏠리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충격 흡수도 안 될 테고 이 뒤꿈치에 있는 여러 신경들이나 이제 구조물들을 보호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 패드 위축은 이 족저근막염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서 통증을 발생되고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이 비교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건데 이 둘을 잘 감별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스 카브스로 26명 이제 10.4%를 차지하는데요. 이제 오목발입니다. 이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고 이제 발 뒤부에서는 이제 과한 뒤침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PFFPA로 족저근막염과 이 지방 패드가 같이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증상과 지방 패드 위축의 증상이 비슷한 경우 이 PFFPA를 고려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평평발로 12명, 4.8%를 차지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발바닥의 섬유용증,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족저근막염의 파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족저근막염만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증상 평가를 통해서 이 증상이 족저근막염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상 평가 1로는 상담을 통해서 이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 패드 위축과 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제가 이제 체크한 곳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먼저 타이밍 오브 페인으로 통증 시기,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88%로 높고요. 그 다음에 좀 걷다 보면은 이 발바닥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비율이 45.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이제 지방 패드 위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걸을수록 많이 활동할수록 오래 걸을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반면에 족저근막염은 이 지방 패드 위축보다는 좀 낮고 그 아래 아래 세 번째 줄이 좀 중요한데 이제 오래 서 있게 되면은 족저근막염에는 이제 통증이 크게 발생되지 않지만 이 지방 패드 위축 같은 경우는 거의 30%서 있을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밤에도 통증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휴식 시에도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족저근막염은 그런 증상의 비율은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가장 심했다가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지방 패드 위축 같은 경우는 통증이 낮았다가 유지가 되거나 점점 더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 고객이 족저근막염 증상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증상평가 두 번째로 컴프레셔 테스트, 압박 검사입니다. 이제 해당 부위를 눌러서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1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 패드 위축입니다. 이 지방 패드 위축은 좀 특징적인 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피부는 이렇게 눌렀을 때 손을 떼면 바로 복원이 되지만 지방 패드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눌렀을 때 들어간 다음에 한동안 쉽게 복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천천히 복원되는 걸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이 지방 패드 위축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은 족저근막염으로 이 근처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된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스터 신경 포착으로 이 3번 이 위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된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박스터 신경 포착 같은 경우는 이 PT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후경골 신경에서 타고 내려온 ICN이라고 하는 이 부위,
이 하종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착이 발생되면은 이제 통증과 찌릿함 그리고 저림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부위도 족저근막염이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족저근막염과 좀 다른 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없고요. 이제 보행을 지속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중을 지지하지 않아도 통증을 보이는 이제 족저근막과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뒤꿈치 스트레스 골절로 이 부위를 압박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뒤꿈치 스트레스 골절 같은 경우는 이 외상의 강한 압박이나 이제 충격이 아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자극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실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과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이제 질환이고요. 다음은 발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이 신경이나 이제 근육, 인대들이 지나가는 이 곳을 발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이제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능적 평평발로 인해서 압박이 심해질 경우 여기 공간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를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증상으로는 화끈거림이라든지 이제 저림,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걸 증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다른 증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압박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증상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증상 평가로 이 윈들러스 테스트입니다. 이 윈들러스 테스트는 이 족저 근막에 장력을 발생시켜서 통증이 발생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발바닥을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손가락 이용해 엄지발가락을 신전시키게 되면은 이 장력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이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이유는 다른 발가락보다 이 발가락을 신전시켰을 경우 장력이 더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평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증상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 얘기지만 이게 증상을 이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증상인 줄 알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면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될 테고 그걸 통해서 시간 낭비는 둘째치고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 평가를 통해서 꼭 그 증상이 족저근막염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염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문제, 그 밖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적 문제로는 평발과 오목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문제로는 내재근, 외재근, 하태부 근육의 기능 저하, 그리고 족저근막, 아킬레스건의 과긴장, 그로 인해서 발등 굽힘 제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밖의 문제로는 이제 과체중, 무리한 신체 활동, 뭐 오래 서 있는 것도 무리한 신체 활동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신발은 뭐 굽이 높은 신발이나 너무 딱딱한 신발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발, 오목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족저근막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뒤에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트러스 메커니즘과 윈드러스 메커니즘을 보시면 됩니다. 이 평발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트러스 메커니즘부터 보면은 이미 발이 족저근막이 처져 있기 때문에 체중 지지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 완화, 이 아치가 하강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발 같은 경우에는 발 디부에 엎침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충격 완화 기능에서 발 디부에 엎침이 있었죠. 이미 엎침이 있기 때문에 더 엎침이 발생되어 충격 흡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막과 이 앞에 있는 족저근막의 길이만 더 멀어지게 할 뿐이게 됩니다. 그리고 윈들러스 테스트 같은 경우, 윈들러스 메커니즘 같은 경우도 족저근막이 이미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근육을 수축할 수도 없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치를 높게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재근들도 이게 원래 근육이 원래 정상 길이를 유지해야 힘을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늘어나 있는 근육은 힘을 잘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늘어나기 때문에 위치가 변해서 이제 근육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내재근 말고도 외재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미 과신장이 이루어졌고 과도한 엎침으로 인해서 이 트러스 메커니즘과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족저근막에 과도한 장력을 발생돼서 스트레스를 추가시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오목발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목발 같은 경우에도 트러스 메커니즘과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오목발 같은 경우는 활이 높기도 하지만 발 디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쪽 들림, 발 디부의 뒤침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발이 살짝 하강하면서 발 디부에 엎침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미 과도하게 뒷침이 있기 때문에 엎침이 발생할 수 없어 충격 흡수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윈드러스 메커니즘도 근육이 이제 발 디부에 뒷침이 발생되면서 추진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미 디부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윈드러스 메커니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 시에도 계속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등 굽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이 가쪽 벌림이 되고 엎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반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등 굽힘이 일어날 수 없고 발등 굽힘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행 시 발을 체중을 앞으로 싣게 되면은 이 아킬레스건이 이 캘케니우스 발 뒤꿈치를 끌어당기면서 이 족저 근막의 장력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인장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기능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족저 근막에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 평발이나 오목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이 다음 강의 때 온라인 그 유료 강의 때 이제 이태경 강사님이 잘 풀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능적 문제, 내재근, 외재근, 하태부의 근육의 기능 저하, 족저근막, 아킬레스건의 곽인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운동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개선 운동으로 넘어와서 이제 족저근막의 폐해는 이제 족저근막에 적용되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텐션에 의해 발생되고요. 성공적인 중재는 이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능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서도 발바닥과 종아리 마사지 스트레칭은 이 단기적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 평발이라고 해서 과하게 늘어져 있지만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은 많이 긴장이 돼 있고요. 족저 근막염을 가진 환자 고객들을 보면은 걸을 때 이게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디디면서 그냥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이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스트레칭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이 평발에서 마사지는 필요하지만 스트레칭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목발 같은 경우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내재근 운동이 필요한데 발 내재근 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발에서 더 중요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목발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내재근 운동에서도 좀 빼야 될 운동들은 빼고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바닥 종아리에 다양한 형태의 수축 운동을 진행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나 논문에 따르면은 이 발바닥과 종아리 마사지 스트레칭이 이 통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항상 나오는 건 이 발바닥 종아리 마사지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원인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 치료에서만 적용이 되고 그 후에는 꼭 발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툴을 이용하시면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발바닥 마사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뒤쪽 종아리, 그리고 이거는 족저근막 발바닥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종아리의 스트레칭이 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처방 두 번째로 내재근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논문에서 이 윈들러스 메커니즘과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 내재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2020년 최신 논문이고요. 이제 다른 과거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내재근의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 최신에 나오는 연구에서는 내재근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논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윈들러스 메커니즘은 이제 발목, 발바닥 굴곡근, 이제 내재근에 의해 강화되고 활성화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일어날 때 족저근막에 과도한 신장이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장력은 적당한 게 좋겠죠.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장력이 발생하는 걸 이 내재근이 막아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옆에는 이제 내재근이 족저근막의 긴장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족저근막염을 재활시키거나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임상의와 트레이너에게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리고 내재근이 이 족저근막염으로부터 이 근막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이렇게 시사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논문입니다. 그 선생님들 그 어제 보내드린 내재근 운동 한 번씩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혜연님 잘 되시던가요? 저는 예전에 이제 혜연님한테 내재근 운동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몸으로 운동하러 오신 회원님들이 갑자기 발가락 운동을 시키면은 좀 거부 반응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실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예전에 지도했다가 회원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걸 보고 그 이후로는 잘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 공부를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그 내재근 운동이 왜 중요하고 발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운동을 지도했는데, 최근에 세 분한테 지도를 해드렸는데 두 분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오래 걸으면 이제 무릎 통증이 좀 발생하는 회원님이었는데 이 운동을 하고 지금 요즘에 무릎 통증이 하나도 없다면서 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회원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회원님은 이제 런지나 이제 한 발로 하는 운동을 할 때 중심을 되게 못 잡는 회원이 있었는데 내재근 운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집에서 이게 하게끔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발바닥 운동을 좀 연습을 계속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도 않고 이 기록도 굉장히 단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근 운동이 음, 이 제가 가져온 논문에서도 말을 하길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다는 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재근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첫 번째 발가락은 펴미고 나머지 발가락은 바닥을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윈드러스 메커니즘이 또 일어나게 되죠. 나머지 발가락을 바닥에 꾹 누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 동작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손가락 이용해서 나머지 발가락을 눌러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처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엄지발가락을 올리고 나머지 발가락을 내리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나머지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을 잘 누르는 것이 중요하겠고 잘 안 될 경우에 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가락을 서로 모음을 하는 건데요. 벌렸다가 모음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회원님들을 지도해 보면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발가락 모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동작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될 경우에 이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서 이 펜을 누르세요 하면서 이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가락을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이 다섯 번째 발가락부터 차례대로 내리는 동작인데요. 저도 이거를 연습을 했는데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벌려서 하나하나씩 내릴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쇼풋 엑서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평발에서 필요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 뒤꿈치와 이 발허리뼈, 머리 부분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발가락이 너무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재근 운동은 어, 등척성 운동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수축한 상태에서 바로 풀기보다는 8초나 10초 아니면 그 이상까지 해서 등척성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타올을 당기는 운동인데 보통은 모든 발가락 이용해서 당기는 동작이 많은데 이거는 이 동작은 발을 엎침, 뒷침하면서 뒷침할 경우 이 네 발가락 이용해서 당기고 엎침할 경우에는 이 엄지발가락 이용해서 당기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 그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발가락만 이용해서 당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부위로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당길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먼저 당기고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당기고 그래서 같이 유지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나중에 여기에 덤벨이나 책을 이용해서 좀 중량을 좀 부과시켜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운동 말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 추던 춤인데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있죠. 네. 이 운동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운동을 이용해서 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골반, 허리, 복부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동작은 2배속을 한 거고요.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이 발바닥 근육들이 어, 이 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 굽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정강근이랑 뒤쪽에 있는 이제 하태 삼두근들이 힘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근육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의 정말 중요한 장점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운동들은 내가 힘을 줘야지 하면서 힘을 수축했던 운동인데 이 운동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 수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요 수용성 감각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앞으로 이동했다가 일정 시간 버텼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다시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이때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내재근 운동을 진행해 볼 수가 내재근 운동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고화중 근력 운동인데요. 제가 한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 논문이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제 개선 운동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논문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외국 유튜버 이제 운동 관련된 유튜버들도 이 논문 관련해서 운동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논문을 주제로 유튜브 찍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족저근막염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은 매일 스트레칭만 진행하게 하고요. 한 그룹은 이제 고화중 근력 운동으로 힐 레이즈를 이틀에 한 번씩 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한 상태에서 1, 3, 6, 12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이제 실험 논문이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원이 그 근력 운동, 힐 레이즈를 한 그룹이고요. 이 네모가 스트레칭 한 그룹입니다.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3개월째에 이 힐 레이즈 운동한 그룹에서 이제 통증 감소가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기능 개선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통증 감소가 됐다는 그래프인데요. 그 옆에 추가로 된 내용 글에 이제 기능 개선이 많이 됐다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스트레칭과 힐 레이즈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3개월, 12개월째 이제 힐 레이즈에서 더 큰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이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내재근 운동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재근을 활성화시켜야 모든 근육이 고르게 작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겠고, 난이도 조절로는 그 부하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움직임의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발이 모인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벌려놓고 길게 만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발가락 뼈를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네, 이 MTP 조인트를 이용해서 위로 상승할 때 3초, 그리고 2초 정지, 그리고 내려올 때 3초 하강, 그리고 1초 정지. 네,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작이 힘들거나 이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된다면 두 발을 이용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해줘야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두 발로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강해지면은 이 등에 이제 책가봉을 맨다든지 부하를 실어서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통해서 발의 통증을 좀 개선시키고 내재근 운동과 이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진행해서 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족저근막의 개선 운동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행에 있어서 보행이 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 전체, 크게는 상체까지 다 이루어지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발에서만 보지 않고 이제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원인이 발에 이제 구조적 문제나 기능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채팅창에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언제 나왔던 얘기일까요? 한 발 서기 자세에서 갑자기 발을 디딜 때 충격이 오는 거와 비슷한가요? 한 발 서기? 그 마이크 켜고 말해도 될까요? 네,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임상적 특징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장시간 어, 앉아 있다 발을 디딜 때 이걸 보고 이제 네네. 좀 부하가 없이 좀 편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네네. 부하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한 발서기 자세에서 뭐 점프를 뛰거나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들고 있던 발을 갑자기 내릴 때 이제 통증이 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게 비슷한 경우인지 아니면은 발의 특성상 이 갑자기 전해지는 거에 적응하지 못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남겼습니다. 정상적인 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네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이 충격 흡수하기 위한 기전에서 이제 이 발에 이 족저근막이 늘어날 때 이 내재근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이 족저근막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큰 걸로 봤을 땐 그게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거를 내재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늘어나지 않게 그 기능을 못할 경우에 이제 좀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슷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웜업이 필요하잖아요. 발에 지금 이런 게 좀 더 필요한데 발바닥 자체에 오늘 강조한 내재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서거나 보행하거나 이랬을 때 족저근막을 비롯한 그냥 수동적인 구조물들의 신장력을 통해서 윈들라스 메커니즘이 좀 더 잘 만들어진다라고 아직까지 많이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쉬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신장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족저근막염이 뭐 없더라도 발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갑자기 발을 딛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 질문 주신 대로 갑자기 한발석을 하거나 그랬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면은 좀 더, 이건 그냥 수동적인 구조물들의 신장력이 부족한 거여서 그래, 이럴 수 있겠구나를 좀 더 의심해 보면 되죠. 그 움직인다라는 건 걔네들이 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신장력도 강화가 되고 그쪽에 이제 혈액도 몰리고 순환도 잘 되니까 통증을 이제 안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일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내용에 관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뭐 설명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거나 이런 것들. 그냥 막 그 무슨 퍼센테이지라는 거지? 음.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연습을 했을 때는 이게 좀 되게 잘 설명이 됐는데, 이게 줌 라이브가 진짜 이 긴장이 많이 돼서 이게 너무 말을 좀
버버적거렸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많이 연습했는데 아니 이게 신기하게 그냥 그냥 키고 연습할 때는 말이 잘 나오는데 혼자서 연습해도 이 줌 막히면은 자꾸 말이 어버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이게 좀 자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네, 예, 너무 쌤 일단 기영 쌤 질문을 해가지고 네, 네네네네. 아, 채팅에서.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통증 시기를 보면은 이제 족저 근막과 지방 패드가 이게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아침에 음, 이 내용은 그 2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을 가진 환자 중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을 느낀 경험을 한 인원이 117명, 그래서 88% 차지한다는 거고요. 여기 지방 패드 위축 같은 경우는 16명, 43.2%. 그래서 이 전에 봤던 이 전 슬라이드에 있는 전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내용에서 이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방 패드 위축이 37명 나왔잖아요. 음, 네, 네. 거기서 그걸 느낀 이제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133명이나 되니까. 그냥 뭐 좀 덧붙여서 그 설명을 드리면 유료 강좌에서 다 할 거라 지금 너무 많이 하면 막 과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걸 계속 참고 있는데 그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요. 이것도 괜찮은데 그거 말고 아까 PF랑 저기 힐패드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크게 족저근막염이랑 지방패드 위축, 그다음에 오목발, 평발, 뭐 족저근막염이랑 지방패드 위축이 같이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은데 근데 역시나 재밌는 거는 현장에서는 깔끔하게 족저근막염만 아프지 않고 깔끔하게 지방패드 위축만 있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압박 테스트하는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압박 테스트를 검사했을 때 보통 뒤꿈치 쪽이 좀 안 좋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3번 있죠. 백스터 신경포착이랑 그리고 가끔 5번 같이 탈사터널 신드롬 이 사인이 이쪽을 좀 압박하거나 혹은 얘네들의 그 통증 양상을 보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 백스터 신경포착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잠깐만요. 공유 한번 꺼주세요.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가? 네. 네. 지금 이렇게 레티나큘럼이라고 그러니까 케이블 제가 표현하길 케이블 타이 같은 거거든요. 안에 지금 보시면 신경이랑 혈관들이 여기가 이제 안쪽 복사뼈니까 발의 안쪽 면이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쭉쭉쭉 지나가는데 정강신경이 내려오면서 발바닥에 안쪽 신경 그리고 발바닥 가쪽 신경 그리고 뒤꿈치 신경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발바닥 신경이. 그래서 이 신경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근육들과 이 연결이 되고 지나가지는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백스터 신경포착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게 이 레터럴 플랜터 nerve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리는 근육들을 보세요. 이게 에비덕터 할로시스고, 에비덕터 할로시스는 지금 대환쌤이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윈들라스 메커니즘을 만들 때 첫 번째 MTP 굉장히 중요하죠. 안쪽 세로화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메디알 널브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서 레터럴 널브도 빠질 때 이 위로, 그러니까 널브가 위로 지나가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근육 보면 쿼드라터스 플란테라고 있는데 얘도 족척 방향근, 발가락을 이렇게 좀 모아주고, 사실 모아주는 개념보다는 발바닥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긴 발가락 굽힘근이죠. 플렉서 디지토럼 롱거스, FDL이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역할을 할 때 살짝 인벌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상쇄시켜주는 게 얘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FDB라고 보통 약어로 많이 부르는데 플렉서 디지토럼 브레비스인데 얘가 족저근막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족저인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트레이닝을 족저근막이나 혹은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환쌤이 말씀하신 내재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렉스터 신경포착이 있으면 얘네들 끝나는 데가 거의 끝주행 방향이 이쪽이에요. 새끼발가락 벌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벌리는 이 힘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환쌤이 지금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신 이 내전근 운동이 사실 얘네들을 타겟팅하는 거고, 얘네들이 족저근막과 밀접한 연결이 있고 이런 신경주행에서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재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족저근막염만 나오지 않고 뭐 평발과 오목발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평발이나 오목발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길 것일 수도 있어요. 지방패드, 뒤꿈치 지방패드 위축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서서 일을 하시거나 좀 나이가 좀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좀 흔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서 체외 충격파 받고 나 갑자기 괜찮아졌어 이제 안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뒤꿈치 지방패드 위축증이 이제 생긴 거죠. 이랬을 때는 이 정도 그 치료 정도로 괜찮은데 평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 발의 변형, 구조적인 변형과 근신경계들의 하락, 근력의 감소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이런 증상들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대환쌤이 사실 이 족저근막염 준비하시면서 논문을 엄청 많이 보시고 공부를 엄청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지 못한 것 중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BMI랑, 그쵸? BMI와 족저근막염의 연관성, 그리고 햄스트링과 이 하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과 족저근막염의 연관성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를 하시고 발바닥을 이렇게 좀 국한돼서 트레이닝 하다가 발바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 때까지 좀 생각과 시야를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면은 안 돼요. 더는 안 되고, 네. 유료 강좌는 한 2주 정도 후에 열릴 거고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홍보 자료를 이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네. 없으시면은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대한쌤이 마무리해 주시죠. 좀 어떠셨나요? 네, 어려웠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이게 전달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어렵죠. 그래도 굉장히, 네, 오늘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거리두기도 좀 많이 해지되고 날씨도 좀 풀리고 또 오늘은 날씨가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요. 이런 날 공부하기 진짜 힘든데 한 20분이나 가깝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